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갖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390명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 또 금융기관, 건설사, 신탁사 있는 실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한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는 사항을 여쭤보니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43%. 많이 있습니다. 31%. 반드시 투자하겠습니다. 15%.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투자할 의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결국 돈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뭐 돈만 없어서 투자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투자 매력이 없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나는 재미나게 살랜다. 이미 딴 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보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자금의 여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부동산 수요자로 나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57%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서울시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도권입니다. 자,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세 군데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적이 11.6%에 인구의 49%가 살고 있습니다. 공기업, 대기업의 본사 85% 이상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물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이 수도권이 너무 비대한 것은 사실이죠. 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60%가 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지방의 대도시보다도 광역시보다도 세종시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종시는 국가의 기관이 이전에서 만든 인위적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글쎄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지요? 이리가요. 매달 현금 수입이 생겨서 생활비에 좀 보태 쓰려고. 그게 제일 투자하는 이유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수입이 5%, 6%만 돼도 훌륭한 겁니다. 자, 은퇴를 앞두고 창업 등 노후에 대비해야 된다. 또 각종 연금만으로 종전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답들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5.3%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얻고 싶죠. 얻어야 되겠죠.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가 내려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동산을 통해서 아까 첫 시간에도 수익 같이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캐피탈 게인, 소득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임대 수익이 있을 때 많이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유망한 상품이 뭡니까?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 나열해 놓은 것 말고도 상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봤더니 1순위에서 봤더니요. 가장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상가입니다. 상가입니다. 32%가 상가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 결국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상가와 주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반을 넘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뭐 호텔이나 콘도,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물류창고, 공장, 뭐 캠핑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소수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 상품에 대한 투자 패턴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 시간이 좀 더 걸려야지만 다양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가에 왜 많을까요? 상가는 뭐 주택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할 수도 있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점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같은 돈을 가지고 상가 하나에 투자하는 것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10군데 투자하는 거하고 어떤 게 관리하기 편할까요? 당연히 상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0군데면 10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공실 생기고 귀찮잖아. 근데 상가는요. 한 사람만 관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가장 크고 수익률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택보다는 투자 상품으로는 더 적합하다는 거죠. 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원룸이니까 같은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아파트는 표지 주차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아파트는 투자 상품에서는 일단 좀 제외가 되는 추세이기도 하겠고요. 자, 요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전세 가격이면 여기 나와 있는 다세대나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금 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고시원, 토지, 또 가장 적게 나왔던 노인복지주택이나 호텔, 콘도 같은 데도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날이 머지않은 장래에 올 것이라고 봅니다. 투자 기준입니다. 자,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분명히 아까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세종시, 광역도시 이런 순서였습니다. 여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일까? 라고 여쭤봤더니 역시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 반을 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투자 가치는 앞으로도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콤팩 개발, 즉 복합 개발로 더 이루어질 겁니다. 땅의 가치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는요.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미래의 가치 변화에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진 않았지만 신도시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오고 하는 외부적인 효과를 인해서 내 투자 가치는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소, 이것은 바로 가치 중에 희소 가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네요. 그 주위에 관공서, 학교, 병원, 문화, 편의시설 등이 밀집된 그야말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이것도 10.6%나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세권이면서도 거래도 잘 이루어지고 희소 가치가 있으면서 주위에 개발이 계속되고 진행되면서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곳은 투자 가치로서 완벽하겠죠.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었습니다. 물론 상가를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50제곱미터 이상이 28%나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41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까지 21제곱미터,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2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투자 대상 부동산은 소형이다. 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소형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만큼 이거는 바로 밑에 나오는 가격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살고 투자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격에 맞는 적정한 면적,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금을 볼까요? 자금을 봤더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1억에서 3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는요, 5천만 원에서 1억. 결국 이 말은 5천에서 3억 원, 요 사이 정도의 부동산 상품을 만들어야, 요 사이에 들어가는 부동산 상품이야말로 가장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2억에서 3억 원이 약간 더 많기는 합니다만, 요걸 두 개를 합쳐놓고 본다면 1억에서 2억 사이, 1억에서 2억 사이가 최상의 상품 가격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면적은요, 21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까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적정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물론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것은 당연하겠죠. 부동산 투자에서 1% 얻는 것보다는 10% 얻는 게 낫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적정한 투자 수익률의 가장 큰 비중은 9에서 11% 사이였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만만한 투자 수익률은 아닙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 한 5%대 정도일 거예요. 강북은 한 7% 정도, 지방은 뭐 9%, 10%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적정한 투자 수익률도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가는 뭐 5에서 7% 되더라도 주택은 조금 더 좀 뭐 낮아도 되겠죠. 리스크가 클수록 투자 수익률도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금리 수준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가장 적정한 투자 수익률은 5에서 10% 사이 정도로 맞추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5% 이상도 5.3%나 되네요. 욕심이 좀 과합니다. 13% 이상도 합쳐보면 한 15% 정도나 되죠. 이런 상품이 전혀 없느냐? 있죠. 만들 수 있죠. 결국은 투입한 원가에다가 나중에 매각을 해서 얻는 수익을,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얻는 수익을 다 합쳐보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임대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도 증명이 또 한 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싸게 사는 것이죠. 물론 법사 가격을 뭐 무조건 신뢰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이 꼭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법사가로 시작해서 낙찰가가 뭐 40%, 50%까지 내려오는 상품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싸게 사는 겁니다.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싸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싸게 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신세 많이 졌고 이번에 난 외국으로 이사 가는데 시세는 100만 원 하는데
그동안 내가 신세를 갚는다는 측면에서 한 60% 주고 갈게. 싸게 사가지고 가. 응? 그냥 사.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것도 물론 훌륭한 네트워크에서 비롯되겠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싸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세대로 다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변화시킬 남다른 차별화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대로 다 주고 사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싸게 산 거와 다름없겠죠.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적정한 투자 수익률은 상품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만 요즘 같은 시절에서는 5에서 10%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10% 이상이 나는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남다른 전략과 노력은 필요하다.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싸게 사면 되잖아.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부동산은 가치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형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어야죠. 미래 변화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적정한 투자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물론 이 설문조사가 한 2년 전의 것이라 좀 그렇긴 한데 가장 적정한 투자 시기는 2014년, 15년 이렇게 올라갔네요. 근데 우리 부동산 경기 주기로 볼 때도 2013년에는 바닥에 정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를 적정한 투자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폭이 줄었죠.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정부 정책도 어쨌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이 집중돼야 되겠지만 2018년 정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때부터 낮아지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 세대에 들어가게 되고 출산율도 지금 추세라면 더 낮아지고 하는 그 분수령이 되는 시기가 바로 2018년도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부동산 경기 변동 주기상으로 보더라도 가장 정점, 가장 위에 정점이어서 가장 위에 정점에 갔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 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인구 구조적인 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시기가 2018년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투자를 한다면 작년에 했다면 금년에 한다면 16년, 17년 정도에는 일단 한번 매각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적정한 투자 기간입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년간 투자했으면 가장 좋겠냐? 라는 무렵에 3년에서 5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42.6%가 이 기간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에서 3년, 그 다음 5에서 10년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5.6%나 됐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또 반드시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동사에는 그랬잖아요. 변한다 그랬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시킬 수 없다면 그거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 곤란하겠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10년까지 안 갑니다. 5년이면 변하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보고 또 만약에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들면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까지 정점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그때는 한번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저평가된 오피스텔이나 분양을 막 하는 입지가 좋은 곳에서 다시 한번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오래 가지고 있는다면은 주기별로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다시 구성해 가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하든 아니면 분할을 하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변화를 줘가면서 3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를 어디서 얻습니까?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1순위에서 가장 많은 답을 해준 사람들은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의견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발품을 팔아서 뛰어다녀서 정보를 얻습니다. 24%나 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인 중개업소나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 정보지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한 20% 정도였고요. 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호회나 카페를 통해서 또 정보 제공 업체를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얻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정보는 최신의 것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얻는 이 정보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가공을 하느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공하는 그 힘은 총체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 테크닉, 그리고 감각과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60% 이상이 넘었던 중개업소,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1억에서 3억 정도의 돈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정 부분 은행 융자를 활용하겠다. 즉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61%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8.1%만이 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고 그만 은행 이자 내는 게 싫고 혹시나 경매 내려가는 게 경매 넘어가면 두렵고 그냥 남의 돈 빌리는 게 귀찮고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은행 융자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차입이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가서 투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빌릴 수 있으면 좀 빌렸으면 좋겠어요. 이자 주고. 아니, 이자 한 5% 정도 주고, 더 주면 10% 정도 주고, 빌려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게 좋죠. 네. 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한다도 6.4%나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인 경우에 금액이 커서 공동 투자를 하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동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하게 됩니다. 굉장히 친하게 됩니다. 한 곳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야, 우리 부동산 투자한 거 어떻게 되나 친목을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중에 양도세 낼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나눠 하기 때문에 공동 투자는 이런 세금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겠고 또 그리고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뭐 많은 돈을 이게 분산을 해서 냈기 때문에 내가 10억을 낼 걸 2억을 냈고 2억을 내서 5명이 투자를 하면 투자 리스크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보증부 전세. 보증부 전세를 놓아서 얻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시장 조사와 투자 수익률 분석 등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험, 책임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43.7%나 됐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응답이었습니다. 시장 조사도 내가 하고 투자 수익률 분석도 내가 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부동산을 구입하는 절차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어쨌든 큰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침체기하고 호황기일 때는 분명히 다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적기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그 시기, 부동산 시장이 회복 막 해가는 그 시기가 최적의 시기이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경기 활성화 대책도 10.9%나 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일부 있었고요. 매입과 매도 시기의 적절한 결정, 또 법률적인 하자, 경기 변동 등의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겠다. 미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이 입지하는 것,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것, 새롭게 교통이 연결되는 것, 도시 기본 계획상의 중심축에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훌륭한 물건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훌륭한 물건 정보입니다. 훌륭한 물건 정보를 활용을 해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운이 따라줘야 되겠다. 한 명만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부동산 투자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물론 투자가 되는 곳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대로 같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투자해놨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예를 들어서 IMF가 왔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 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IMF가 와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운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0.3%밖에 안 되지만 운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공을 위한 요소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소들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나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곳, 정부 정책이 다 융합이 돼서 복합이 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회복, 규제 완화, 전문가의 조언, 자신의 노력과 책임, 적절한 시기, 그리고 투자 리스크의 예방, 미래 가치가 있는 곳, 물건 정보의 정확성, 투자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될 때 투자 성공의 기회는 더 가까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상품 가치입니다. 가장 많은 답을 해준 사람들은 용도 변경과 지목 변경이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 시설입니다. 업무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상업 시설입니다. 상업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숙박 시설입니다. 숙박 시설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업무 시설인데 오피스텔이 업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스라고 해가서 그냥 막 일주일씩, 보름씩, 한 달씩 숙박 개념으로 빌려주고 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걸린 적도 있어서 지금은 합법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듯이 원래 용도가 있는데 원래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래 바꾸는 과정이 인허가 과정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신고를 하건 허가를 받건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여러 보죠. 자, 어려운 상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뭐로? 의료시설로. 아니면 고시원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주택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걸로 또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용도 변경과 지목 변경이 가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지목은 28개 지목이 있죠. 이 지목도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는 임야였습니다. 임야였는데 임야에다가 독주택,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하고 나중에 전원주택을 딱 짓고 나면 준공검사 필증을 갖다 주면 그때 임야에서 대로 지목이 바뀌게 되죠. 자, 외관이나 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했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법, 또 임차인을 변경하는 방법, 또 중요한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답을 한 것은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즉 주변 환경이 변화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리모델링, 용도 변경, 지목 변경, 임차인 변경,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것이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변 환경의 변화는 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된 거잖아요.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하철 넣고 싶다고 지하철 넣을 수 있습니까? 택지 개발하고 싶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죠.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좋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52.4%나 되는 사람들이 좋은 방법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누군가가 외부의 힘이 작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이것이 바로 미래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투자를 선택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투자 유망 지역. 이것이 바로 위치 가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할래요? 어느 지역에 투자할래요? 서울, 인천, 수도권, 세종시, 광역시. 이런 순서였죠. 그 중에서도 어디 투자할래? 역세권이었습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래도 투자하는데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5에서 10% 사이. 그렇지만 우리는 10%가 이상 될 수 있도록 차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는 자금 확보입니다.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은행의 대출 등으로 자금을 확보한다고 했고, 저는 공동투자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투자 상품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상가였죠. 상가였죠. 그 다음에 주택과 상가가 합쳐서 60%가 넘었죠.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투자 상품의 패턴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면 얼마든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차인 등 수요자 확보도 7.5%나 차지했습니다. 수요자가 있어야 되겠죠. 수요자를 찾아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바로 시세보다 싸게 사자 하는 겁니다. 싸게 사야죠. 싸게 사는 것만큼도 중요한 것도 없겠습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의 면적, 투자 기간, 투자 정보, 또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도 2% 내외로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대형 건설사 시공 브랜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바로 지역과 투자 수익률과 자금과 상품, 그리고 수요자, 이렇게 귀결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부동산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단 한순간도 떨어져 살 수 없었으며 떨어져 산 적도 없는 우리 인간 삶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편하고 윤택하고 행복할 때는 부동산도 같이 웃었고, 우리 삶이 어려우면 부동산도 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단순하게 투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치를 높여주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만큼 나도 그 혜택을 받는 방법. 앞으로 부동산은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하게 투자의 대상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부로 보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높여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